안녕하세요. 저는 자양한강도서관의 사서 최지연입니다. 독서의 달 9월이 됐는데요. 저희가 2020년에 첫 개관을 하고 첫 인문학 프로그램인 한강문학살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강문학살롱은 작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인 허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인 허연입니다. 이렇게 한강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영광이고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한번 저희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빼다박은 아이 따위 꿈꾸지 않기. 소식에 놀라지 않기. 어쨌든 거룩해지지 않기. 상대의 문장 속에서 죽지 않기.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 연습을 하자. 언제 커피 한잔 하자는 말처럼 쉽고 편하게. 그리고 불타오르지 않기. 혹 시간이 맞거든 연차를 내고 시골 성당에 가서 커다란 나무 밑에 앉는 거야. 촛불도 켜고 명란 파스타를 먹고 헤어지는 거지. 그날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돌진하는 건 재미없는 게임이야. 잘 생각해. 너는 중독되면 안 돼. 중독되면 누가 더 오래 살까? 이런 거 걱정해야 되잖아. 뻔해. 우리보다 융자받은 집이 더 오래 남을 텐데. 가끔 기도는 할게. 그대의 슬픈 내력이 그대의 생을 엄습하지 않기를. 나보다 그대가 덜 불운하기를. 그대 기록 속에 내가 없기를. 그러니까 다시는 가슴 덜컹하지 말기. 이별의 종류는 너무나 많으니까. 또 생길 거니까. 너무 많은 길을 가리키고 서 있는 표지판과 너무 많은 방향으로 날아오르는 새들과 너무 많은 바다로 가는 배들과 너무 많은 돌멩이들. 사랑해. 그렇지만 불타는 자동차에서는 내리기.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시가 같은 제목의 시집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의 시였는데요. 지금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시집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뭔가를 다 쏟아내버린 듯한 느낌. 그 이후에 오는 허탈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 표현하면,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집 내면 3일은 좋고 나머지는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완성된 무엇인가를 세상에 꺼내냈다라는 흥분도 있고 좋은데, 그게 잠깐이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독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봐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가진 거 다 쏟아내고 이제 또 새로운 뭔가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부담,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5번째 시집이신데도 네, 항상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그 두려움은 늘 있고요. 또 이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5번째냐 이렇게 낼 때마다 달라지는 기분이 또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집은
벼르고 별러서 세상에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아주 뾰족한 유리 조각으로 세상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그 도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시집은 뭐 25살 때 그 시집을 만약에 냈다고 치면 25살 만에 시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살부터 25살까지가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벼르고 벼르는 게 더 강하고. 근데 이번에 5번째 시집은 또 좀 색다른 생각 하나가 더 드는 게 운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시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되게 놀라운 게 무려 5번째 시집을 내신 시인이신데 그 생각을, 운명이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하셨다는 게 또. 늘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네. 시 쓰는 게 행복하지만은 않고 네. 뭔가 나를 깎아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대가처럼 시를 쓰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치기를 포기했다는, 무릎 꿇었다는. 저희가 독자로서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운명같이 쓰신 다른 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버릇. 가끔씩 그리워 심장에 손을 얹으면 그 심장은 이미 없지. 이제 다른 심장으로 살아야 하지. 이제 그리워하지 않겠다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면 공기도 우리를 나누었지. 시간이 날린 화살이 멈추고 비로소 기억이 하나씩 둘씩 석관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뚜껑이 닫히고 1년 번호가 주어지고 재단 위로 올라가 이별이 됐지. 그 골목에 남겼던 그림자들도, 틀리게 부르던 노래도, 벽에 그었던 빗금과 모두에게 바쳤던 기도와 화장장의 연기와 깜빡이던 가로등도 안녕히. 보랏빛 꽃들이 깨어진 보도블록 사이로 고개를 내밀 때 쌓일 새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름이 지워진 배들이 정박해 있는 포구에서 명치부근이 이상하게 아팠던 날 예감했던 일들. 당신은 왜 물 위를 걸어갔나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든 있는 그 풍경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옥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발각되지 않기를. 사랑이 끌어넘치던 어느 시절을 이제는 복원하지 못하지. 그 어떤 불편과 불안도 견디게 하던 육체의 날들을 되살리지 못하지. 적도 잊어버리게 하고 보물도 버리게 하고 행운도 걷어차던 나날을 복원하지 못하지. 그래도 약속한 일은 해야 해서 재회라는 게 어색하기는 했지만 때맞춰 들어온 햇살에 절반쯤 어두워진 너, 수다스러워진 너, 여전히 내 마음에 포개지던 너, 누가 더 많이 그리워했었지? 오늘의 경건함도 지하철 끊어질 무렵이면 다 수포로 돌아가겠지만 서로 들고 왔던 기억, 그것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그것이 저주였음을, 재회는 슬플 일도 기쁠 일도 아니었음을, 오래전 노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그리움 같은 건 들키지 않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기를, 지금 이 진 공간 안에서 끝끝내 중심 잡기를, 당신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 것이며 어디에도 속하지 말기를,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발각되지 않기를. 네, 잘 들었습니다. 시인님 시에는 굉장히 사랑이라는 주제가 당연하지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그 사랑들이 좀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인간이 이타적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 것 같아요. 유일한 순간. 그러니까 인간은, 제 생각에 인간은 나쁘거든요. 인간은 나빠요. 왜 나쁠 수밖에 없냐 하면 생존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네. 그럼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충돌 속에서 사니까 뭐 국가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한 것일 텐데, 그런 인간이 유일하게 손해를 감내하는 순간이 사랑에 빠진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성의 사랑이든 뭐 부모 자식의 사랑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마 모두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를 5시간 기다린 적이 있어요. 5시간이요? 원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와. 그 5시간 만에 왔어요.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그런 거고, 그래서 또 사람을 살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랑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현상계에서 끝나지 않더라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소멸을 향해 가는, 그 누구나 그 소멸을 앞둔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고, 사랑이라는 가장 이타적이고 아름다운 순간들은 언제나 소멸을 앞두고 있고 실제로 소멸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에 사랑에 대한 개념, 상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시. 그런데 도망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꾸만 사랑을 하시는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네. 도망칠 수 없으니까 자꾸만 거역하실 수 없게 사랑을 반복하시는 거라고 혼자 네. 추측을 해봤습니다. 눈 뜨면 사랑할 걸 찾는 게 사실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애완 동물을 사랑해도 네. 나뭇잎 하나로 날 사랑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시인님은 어떤 계기로 사랑 때문에 그럼 시를 쓰게 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랑 때문에 썼다기보다는 네. 좀 극단적으로 예민한 데가 있었고 네. 소심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까지는 그냥 정말 모범생이었는데, 그때 생각은 두 가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처럼 사회에 필요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신부님이 되느냐, 이걸로 고민을 하는 게 인생의 그냥 숙제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부님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그걸 포기하면 그 일만 포기하는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꿈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함께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잡아준 게 독서였던 것 같고, 그때 그 학교 공부 별로 안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서 이제 시의 매력에 빠졌죠. 그러니까 잘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막 반짝거리게 화려하게. 그리고 또 나를 버리기에는 또 겁이 나고, 그래서
고통받는 삶의 형식을 하나 찾자.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뭐 대단한 것도 나에게 주지 않지만 나는 고통스럽게 계속하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예술이었고 그 중에서도 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뭔지 알 것 같은 네, 기분이 조금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첫 시집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첫 시집에 있는 시들을 두 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을 피해 걸어간다. 그대는 오지 않았네. 비뚤어진 세계관을 나누어 가질 그대는 오지 않았네. 나는 빛을 피해서 한없이 걸어가네. 나는 들끓고 있었다. 모두 다 내주고 어느 것도 새 것이 아닌 눈동자만 남은 너를 기다렸다. 밤이 되면서 퍼붓는 어둠 속에 너는 늘 구원처럼 다가왔다. 철시를 서두르는 상점들을 지나 나는 불빛을 피해 걸어간다. 행여 내 불행의 냄새가 붉은 입술에 너를 무너지게 했는지 무덤에도 오지 않을 거라고 보도블록 위에 토악질을 해대던 너를 잊을 수는 있는 것인지 나는 쉬지 않고 빛을 피해 걸어간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당신들이 저놈의 담벼락에다 대고 울다 갔는지 이 도시에서 나와 더불어 일자리와 자취방을 바꾸어가며 이웃에 사는 당신들은 왜 그렇게 다들 엉망인지 가면 마지막인지 왜 아무도 사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지 나는 또 빛을 피해 걸어간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세월이 흐르는 걸 잊을 때가 있다. 사는 게 별반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편 같은 삶의 유리 조각들이 너무나 처연하게 늘 한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반짝이며 나도 믿기지 않지만 한두 편의 시를 적으며 배고픔을 잊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여자를 훔치듯 시는 부서져 반짝였고 무슨 넥타이 부대나 도둑들보다는 처지가 낫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웠다. 푸른색,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더럽게 나를 치장하던 색, 소년이게 했고 시인이게 했고 뒷골목을 헤매게 했던 그 색은 이젠 내게 없다. 섭섭하게도. 나는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드는 건 사과를 베어 무는 것보다 쉬웠다. 그러나 나는 푸른색의 기억으로 살 것이다. 늙어서도 젊을 수 있는 것, 푸른 유리 조각으로 사는 것. 무슨 법처럼 한 소년이 서 있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읽으신 나는 빛을 피해 걸어간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달라고 요청드린 시인데요. 왜냐하면 비틀거리면서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제가 정말 공감을 했던 시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시인님이 어떤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궁금했거든요. 눈물 나는 시절을 보냈죠.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많이 고생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모범생의 길을 접고 그 다음에 그 접고 나니까 남들이 다 가는 그 레일 위에서 남들 다 가는 그 레일 위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텐데 그 이탈된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랬고 근데 뭐 어머님은 몸이 아프셔서 오늘 내일 하셨고 계속 사랑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모범생의 길을 포기했으니 미래는 없었고 그러니까 방 안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탈탈 털어도 저 혼자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이 서울인데도 그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혼자 살았어요. 조그만 자취방에서. 근데 그 자취방이 싼 자취방을 얻다 보니까 방이 네모나지가 않았어요. 그쵸. 방이 오각형이었어요. 그쵸. 그것도 딱 떨어진 오각형이 아니라 길쭉한 오각형. 네. 그래서 거기 누워서 맨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관이다. 그러니까 탈탈 털어도 혼자였는데 나는 관에 누워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집에 담긴 시들은 그때 아마 나온 것들이 많고 그때 시들은 그때 그 혼자였던 그 몸, 영혼 그것들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오히려 첫 번째 시집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알 것 같네요. 굉장히 이해가 되는 표지도 막 까만색으로 물론 그 다시 출판된 거긴 하지만 네, 불어난 검은 피. 그리고 두 번째 읽어주신 시는 시집 제목이랑 똑같은 나쁜 소년이 서 있다라는 시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시집이 방금 말씀하신 첫 시집 이후로 13년 만에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긴 공백 동안 시를 쓰지 않으셨는지,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속물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시집을 냈는데 그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우리 최 선생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 전에 나온 시집이라고 보면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막 시의 제목이 영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무국적자냐 무슨 뭐 병적인 탐미주의 혹은 뭐 무국적의 무슨 진공관에 있는 것 같은 무책임한 말들 뭐 이러면서 되게 비난을 했고 그때 든 생각은 저는 또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단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 뭐 감히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에서 조금 힘을 빼게 됐고 그 무렵에 먹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뭘 하지 하다가 절 뭐 써줄 데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서비스 정신이 있어서 무슨 게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도 못 될 것 같고 또 몸이 튼튼해서 뭐 농사를 하거나 할 수 없다. 글을 쓰는 직업을 찾자. 그래서 이제 신문사 이제 시험 준비라고 이러느라고 이제 또 바빴고 신문사에 들어가서는 그 모범생들 이기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신문사 또. 그래서 또 바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무렵은 또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술로 세월을 보냈고 술과 여행과 이런 걸로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쓰게 된 거는 어느 날 그러니까 젊다는 나이를 조금 지나칠 무렵에 나는 누구지? 내가 뭘 하고 있지?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시달렸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굴 미워하는 거, 누구를 설득하는 거, 혹은 슬퍼하는 거,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하는 거, 이런 거를 시한테 다 배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어른이 되어가는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시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다 시에서 배운 거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그때도 아주 조금이지만 도망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시를 쓰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가 안 써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 바로 축구가 안 되는 것처럼 몸이 올라와주고 다시 어떤 그 흐름 위에 올라타야 되는 것처럼 한 3년을 그 흐름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어느 날 올라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를 쓰게 됐고, 그때 쓴 시들이 모여져 있는 게 나쁜 소년이 서 있다라는 시집이죠. 제가 이 얘기는 시인님의 많은 기사 같은 걸 찾아봐도 자세히는 못 본 것 같은데. 네, 처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영광이네요. 저희 도서관 채널에 많이 방문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렇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인님이 지금도 생업으로 따로 기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 쓰는 일이랑은 다른 결일 것 같은데, 혹시 병행하는 것이 좀 힘들지는 않으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힘들죠. 근데 이제 그것이 특별히 나만 힘들다는 게 아니고, 네. 생각해보면,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많은 시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정신을 담는 것이 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일을 하는 시대잖아요. 뭐 아침에 눈 떠서 시조를 읊으면서 하루 종일 자연을 바라보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근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인들이 일을 했을 거예요. 아주 운 좋은 시인 몇 명 빼고는. 누가 있을까요? 뭐 운 좋은 시인들은 예를 들면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뭐 아시는 분 가족이 뭐 생계를 책임져주거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행운은 없었기에. 그러니까 뭐 근데 이후에 카프카 같은 경우는 프란츠 카프카는 그 죽기 전날까지 그 보험국의 손해 사정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엘리어트 같은 사람도 나중엔 교수를 좀 했지만 은행원이었었고요. 뭐 그래서 누구나 일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7시까지는 기사 쓰고 7시 5분부터 씻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장르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애를 먹었고,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시 속에서 살면서 나는 버스도 탔고, 그 땀 흘려서 일도 했고, 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시라는 영역 안에 포함됐던 일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잖아요. 네. 뭐 신문사 다니면서 어떻게 시를 쓰냐. 최근에 든 생각인데, 제가 잡기가 없더라고요. 잡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요 무렵에 남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바둑도 못 둬요. 장기도 못 두고요. 화투 치는 것도 못 하고, 뭐 그런 포커 이런 것도 못 하고, 골프도 못 치고, 배드민턴 쳐본 적도 없고, 탁구 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산에도 안 가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살면서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술 먹으니까. 네. 요즘 많이 안 먹지만. 네네. 근데 시를 끄집어내려면 본능적으로, 결과론이에요. 본능적으로 시간을 제가 확보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짓을 안 하면서. 네. 안 그래도 제가 다음에 여쭤볼게, 어떤 순간에 시를 쓰시냐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순간에 쓰고 있다고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를 적는 분들이 스타일이 있을 텐데, 저는 쓰면서 고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썼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주문처럼 시를 막 외우다가 머릿속에 지우기도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다시 끄집어내서 새롭게 또 머릿속을 굴려보다가 머릿속에서 계속 상념 속에 빠져있다가 어느 날 그거를 옮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앉아서 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만 많이 쓰면 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휴대폰 같은 데 막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를 살지 않으면 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뭐 종이에 쓰고 머리에 쓰든 아마 시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시로 말하고, 시로 생각하고, 시로 분노하고, 시로 슬퍼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담이지만 다른 시인님 어떤 강연에 가서 이런 비슷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갑자기 운전하다가 뭐가 떠올라서 운전대를 놓고 시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너무 아까우면. 네네네, 정말로. 그래서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모든 시인님들은 비슷하신 것 같은 뭐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쉬는 날에도 주로 시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다른 뭐 취미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휴일에는 쉬는 날은 일단 잡니다. 네. 포유동물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계속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시험하듯 일단 자고. 네. 자고 나서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가끔 조금 많이 움직이면 그림을 보러 가거나 네. 이럴 때가 많죠. 혹시 영화는 무슨 장르를 좋아하세요? 영화를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고 제가 박사 논문도 영화로 썼는데 영화하고 시를 엮어서 썼는데 그게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다양한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누가 누명 쓰고 누가 막 억울하게 죽고 이런 영화 못 보겠어요. 왜? 막 누가 막 억울해해. 네네네. 누가 막 아이를 잃어버렸어. 네네네. 누가 꿈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점점 잔잔한 영화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시작하자마자 막 총소리 나고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인간과 예술이 함께 있는 영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나 인간 본성에 대한 단면이 보이고 또 그 창조, 예술이 함께 묻어있는 영화? 이런 영화들 좋아하죠. 그러시군요. 저만 물론 제가 시인님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나이 들수록 시끄러운 게 싫더라고요. 네. 액션도 못 보겠고 음악도.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가여운데 영화 보면서까지 가여워지고 이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네, 스트레스를 영화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이런 또 피 흘리고 이런 거. 네. 너무 첫 시집 제목과는 대조되는 불어나온 검은 피를 쓰셨지만 지금은 피 흘리는 것은 싫으신. 제가 요즘 어떤 평론가 말처럼 가엾음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가엾음주의자요? 온 세상이 가엾어요. 저도 가엾고 선생님도 가엾고 그 앞에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도 가엾고 오늘 가여운 것도 왜 이렇게 가엾죠 다? 텔레비전에도 가여운 사람만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게 뭔가 TV에서는 부각을 시키는 것 같고 자극적으로. 근데 모든 게 가여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다시 낭독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어느새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여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관한 또 이번에 오래도록 계속됐던 장마에 대한 시를 가져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월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붙이고 서 있던 여름날 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 체념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낮게만 흘러다니는 빗물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는지 빗물이 파놓은 깊은 골이 어쩌면 당신이었는지 7월의 밤은 또 얼마나 많이 흘러가 버렸는지 땅바닥을 구르던 내 눈물은 지옥 같았던 내 눈물은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는지
7월의 길엔 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흑백 영화가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7월에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호동 장마 7. 후회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뻘에다 완성되지 못한 낱말들을 적었다. 생애를 다 볼 수 없었으므로. 그 여름 낮게 날아가는 새들은 지저분한 털뭉치 같았고 강 건너에선 기울어진 매운탕집 간판들이 울먹이고 있었다. 반지하 방에서 기침을 하던 너의 슬픔을 가져오지 못한 게 아주 오래 아프다. 26살 천호동엔 비가 샜고 낡은 관악기 같은 목젖에선 피가 새어나왔다. 눈앞에선 여름내 동쪽에서 왔다는 부표들이 소옥성처럼 떠올랐다. 아침이면 아무르에서 왔다는 새를 보러 가곤 했다. 그해 고양이들이 부르르 몸을 떨고 나팔꽃들은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그만 아프자고 너는 떠났고 나는 질퍽이는 뒷골목을 걸어 강으로 갔다. 마음의 짐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놀라운 강의 밀도. 감사합니다. 저는 계절 중에서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혹시 시인님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계절마다 이제 매력이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여름을 더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든 강이든 바다든 심지어 눈물까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는 다들 미약하고 다들 나쁘고 다들 욕심부리면서 살잖아요. 가끔은 아프고 가끔은 거짓말도 하고 가끔은 뭐 낯간지러운 짓도 하면서. 근데 물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사는데 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강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과거도 안 물어보고 뭐 소속도 안 물어보고 더럽혀졌든 더럽혀지지 않았든 다 받아들이고 다 섞어서 바다를 향해 그냥 유유히 가고.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내리는 비. 근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네. 좀 밉더라고요, 올해는. 맞아요. 너무 많이 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름이랑 물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때에 또 슬픈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뭔가 그 여름들이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지나간 여름들이? 그러니까 여름은 원래는 사람들이 피어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겨울보다 바깥에 나가고 두꺼운 옷도 벗어버리고. 그런데 저는 유독 여름에 슬픈 일이 많이 생겼고 여름에 이별도 많이 했고 여름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는 되게 그 즈음에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공교롭게도 무슨 낙인처럼 마음에 찍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여름에 슬픔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름에 글이 또 많이 나오셨고 네. 많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러면 혹시 이건 정말 이상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본인의 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그렇죠. 그때그때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시 중에. 오만한 얘기지만 혹은 바보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나한테 시를 준 거다 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딘가에 있던 걸 내가 꺼내왔을 뿐 내가 음절을 맞춰서 자음 모음 맞춰서 맞춘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가 있어요. 제가 썼는데도. 그게 이제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슬픈 버릇, 그리고 7월, 그 등단작이었던 권진규의 장례식, 그리고 참회록, 그저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딘가에 있던 걸 제가 그 대신 꺼내왔지, 또 이거 만들어봐. 그러면 그렇게, 그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시가 뭐 대단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에게는 그렇다는 의미인데, 그런, 영물처럼 느껴지는 시들, 그런 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집은 가장 가깝게 있는 시집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가 제일 좋은 게, 지금도 마음을 떨리게 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제 시집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어머머머. 두근거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갓난아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듬어야 될 것 같고 나가서 상처나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늘 가장 가깝게 낸 시집이 그 시집 중에는 가장 마음에 밟혀요. 그러시면 너무 항상 마음이 두근거리셔야 될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판매 순위 1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시집을 만나실 것 같은데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점에 갈 일이 있잖아요. 네네. 서점에 갈 일이 있는데 제 책을 똑바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또 저보다 더 이제 담대한 시인들은 이게 자기 시집이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그걸 빼서 매대 위에 딱 올려놓고 온대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 느낌이 이상하고.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갓 입사한 어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이제 후배 동료가 그 사인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직장 동료인데 사인해달라고. 그럼요. 그게 그렇게 손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손에 가는 건 좋은데 그 순간순간들이 좀 부끄럽거나 면구스럽다고 하나요? 민망하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네. 좀 들긴 해요.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수까지는 말고 그냥 네네. 데리고 가서 사랑해 주시면. 네네. 저희 네. 도서관에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빌리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네.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네. 많이 또 빌려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일 궁금했는데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간혹 이제 들어본 물음이긴 한데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 시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시라는 그 말은 한자어 시잖아요. 그죠? 되게 말씀 원자 옆에 절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유추해서 생각하면 말씀의 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사원. 그죠? 또 역으로 보면 사원의 말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어떤 뭐 도인들의 깨달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로 하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그래서 말로 하는 깨달음, 말로 하는 혁명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에너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에너지인 것 같은데 시는 그런 방향성은 없는 순간순간에 떠돌아다니는 에너지이고 왜 그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인간들의 모든 틀을 만든 시대잖아요. 뭐 선과 악, 학문, 정치 구조 같은 거. 근데 그때 왜 시인들을 제외시켜 버렸겠어요. 그 시는 예술로도 안 본 거예요. 그래요? 플라톤은. 주술로 본 거죠. 주술이거나 이게 네. 어떤 무당짓이다.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방향성이 없는 에너지.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깨달음, 말로 하는 혁명. 그런 것 같아요. 시라는 한자를 많이 봤는데 그거를 말의 사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너무 와닿고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시인님의 첫 번째 꿈이셨던 어떤 신부? 네. 그런 거 대신에 신의 계시를 받는 대신에 시의 계시를 받으신 게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질문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이니까 네, 네. 혹시 시인님한테 도서관은 어떤 의미를 엄청난 지니는- 데죠. 엄청난 데. 그래요.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 맞아요. 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윌리엄 수사라는 나이 든 수사와 아드소라는 그 시종이잖아요. 수사를 따라다니는 그들이 이제 장서각에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을 뭐 실제 존재하는 책은 아니지만 찾아다니면서 뭐 살인 사건 해결하는 이런 소설인데 거기 아드소가 그 당시 도서관은 그 장서각인데 양피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처음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드소가. 근데 아드소가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나는 그 양피지가 가득한 장서각에 들어가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도 영원히 남아있을 그 무엇이 그리고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을 그 무엇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기록하지 않은 건 안 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쓰지 않은 건 안 한 겁니다. 말로 한 건 안 한 거예요. 제 아무리 자연과학 실험도 결국은 기록을 해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록한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산물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도서관은 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고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서점이나 도서관은 지나가기만 해도 안 지나간 놈이랑 다르다. 그날은 다른 날일 것이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 사르트르는 이제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자기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할 때 자기를 만든 건 사르트르가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어머니가 일찍 뭐 이혼인가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할아버지 집에 서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글도 못 읽던 시절에 할아버지 서재에 잘 들어갔는데 왜냐면 숨바꼭질하기 좋으니까 이제 그 책꽂이 있으니까 뒤에 숨기도 좋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책 등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세네카라고 하는 그게 고대 문명의 그러니까 문명의 입석 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르트르의 그 얘기를 읽고 저도 책을 보니까 입석들, 비석들이 고대 문명의 비석들이 문명의 비석들인 거죠. 그 도서관은 단순한 권리 생활 시설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곳이에요.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만들 것이고 세상을 만들 것이고 사람을 만들 것이고 세상을 기억할 것이고 세상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도서관. 예.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고 일을 하시는 게. 저희 사서들이 더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대한 곳을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안에 기록물 중에는 시인님의 또 글들도 있을 거고. 영광입니다. 네, 네. 저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바쁘셔서 책을 읽으실 시간이 그래도 있으시겠죠? 지금 요즘에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또
힘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다 네, 겪고 네, 계시니까 혹시 함께 읽어볼 걸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어떻게 이제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랄까, 다양한 분들일 것 같아서,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뭐 실용서나 이런 거보다는 문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유명한 책이기도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칠레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아마 손에 잡으면 놓을 수 없는 그런 소설일 텐데, 네. 거기에 아름답기도 하면서 어떤 깊은 깨달음도 있고 그런 그 소설이 있다는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의 소설은 카렌 블릭센이라는 덴마크 소설가예요. 근데 소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소설인데, 네.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영화는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녀의 로맨스에만 초점을 맞춘 거고, 사실은 소설보다 훨씬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20세기 초반에 1910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유럽 여성이 아프리카에 가서 커피 농장을 일구면서 아프리카의 자연과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예요. 저는 묘사가 그렇게 뛰어난 소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게 아마 덴마크 분인데 영어로 소설을 쓴 것 같아요. 번역된 걸 저도 읽었지만 그 생각이 납니다. 훌륭한 소리고, 카렌 블릭센은 또 필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필명이 있는데 그 필명으로 또 소설을 썼어요. 그게 유명한 바베트의 만찬이에요. 네. 다 그것도 영화가 됐죠. 네. 네. 그래서 그 두 분 생각이 나네요. 루이스 세플레다하고 카렌 블릭센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이 생각이 나네요. 네.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시인님과 만나고 있는 저희 자양한강 도서관, 또 그 밖에 뭐 전국에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는데 자기하고 어울리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해하고, 왜 행복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어요. 긴 것도 짧은 것도 없고 다 그냥 다 한 나라에 똑같은.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첫 방송인데 많이 긴장됐지만 시인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님이 가져오신 벼러곡이라는 시를 마지막에 읽어주셨으면 해서 넣었는데, 이 시 제목이 이별하는 골짜기? 이런 의미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차역 이름이기도 하고. 기차역 이름이군요. 이게 혹시 뭐 방문을 하셨었던 걸까요? 네네. 그러시구나. 잠깐 얘기를 그러면 그게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는 기차역인데 지금은 뭐 세련되게 변했을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혼자 강원도 여행을 갔을 때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기차가 잠깐 쉬는 간이역이었는데 역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벼러곡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많이 남았고, 그날이 또 눈이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명의 뜻도 너무나. 그래서 마지막 이별의 시로 이 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벼러곡. 그대의 날들은 길어서 홍적새의 긴 틈새를 지나 오늘도 남아있네. 저 아프고 날선 설이 내리는 날. 끝도 없는 기다림은 언제까지인지. 이루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새들은 오늘도 서쪽으로 날아가고,
그대 세월에 갇혀 오지 못하는 꿈에서 간신히 깨어 덜컹대는 이번 세기의 기차 속에서 수십만 년의 그리움으로 남은 그대 어디로 실려가는지, 실려가는 그곳에서 그때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있는 건지, 노래로 늙어갈 줄 알았다면 그 말의 무늬와 바람의 색깔과 차가운 새벽의 냄새를 기억해 놓았을 텐데, 밤이 오고 또 밤이 가는데 견디는 모든 것들은 화석이 되고 새들은 또 날고 오늘 아침 철로변에서 그리움은 서리로 내리고 또 그대는 견디기만 하라 하고 그대의 날들은 너무 길고 길어서 네, 지금까지 자양한강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한강문학살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